KF-21은 사실 개발만 한다면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에서 기분 나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중동 지역에 이제 KF-21을 팔 수 있는 저렴이 찬스가 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잘 못 내고 기술을 좀 훔친 것이 판정이 됐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요. 요즘 핫 이슈가 함정, 조선업 협력, 한미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떠먹여주는 TV도 요즘에는 국방, 방산 분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대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KF-21 얘기 나오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계속 전투기를 사왔다가 그거를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걸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자부심,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종속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능력도 좋다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대로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도 뒤진 거 없이 스케줄, 그러니까 완전히 잘 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 개발도 안 끝났는데 여기저기 사겠다는 나라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KF-21 얘기 나오면은 완전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해군 출신이고 공군 출신 아니지만은 방위산업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제가 기술적인 건 제가 얘기해봤자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자, KF-21 전투 능력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주적이 북한이니까, 북한에 제일 잘 나가는 전투가 미그-29거든. 이거는 1970, 80년대에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40, 50년 다 노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져왔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완전히 체크 다 당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닥다리다. 그 다음에 전투기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맞고, 요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전장 기술이 발전해서, 항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발전돼야 돼. 우리는 다 첨단 기술은 우리 IT 기술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죠. 그럼 북한은 그거 머물고 있다고,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중전이 붙다 그러면은 사실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압도한다고. 그래서 북한하고 비교하는 그거는 별로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을 비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KF-16, F-15K, 그 다음에 F-35 이런 것들인데, 이 전투는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KF-16도 현대전에서는 아주 우수한 전투기다. 그 다음에 F-15K 같은 경우는 공중전에서 한 번 진 적이 없다, 이런 명성을 날리는 전투기들인데, 그 다음에 F-35 같은 거는 귀신 비행기라고, 스텔스 비행기, 이 정도인데, 그 셋과 비교해보면 KF-21이 KF-16보다는 좀 앞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무장 능력, 그 다음에 공중전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싸요. KF-16보다는 가격은 약간 비싸요. 그러나 성능은 우수하다. 특히 미티어 같은 거는 150km 이상에서 적을 먼저 보고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KF-16을 능가한다. 근데 무장 투사면, 지상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은 F-15K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항공기 중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잡히고, 나는 안 잡히는 이게 이제 스텔스 기술이거든. 이거는 F-35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통상 4.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세대라는 건 완전 스텔스라는 거, 안 잡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KF-21은 지금 명품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저는 KF-21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항공모함을 경항모 개발한다 할 때 제가 직접 카이를 방문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방문하고, 이걸 과연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KF-21 네이비형, 해군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반이면은 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KF-21은 사실 개발만 한다면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에서 기분 나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KF-21을 이렇게 지금 시험 비행이 한 절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UAE 사령관, 방공사령관에서 타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UAE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FA-50 공격기가 폴란드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데 수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서 먼저 선전을 하고 있고 그보다 월등한 성능의 KF-21을 개발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 면에서는 KF-16보다 앞서고 F-15K와 비슷하고 F-35보다는 처진다. 그러나 북한은 압도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능도 중요하지만 또 개발은 팔아야 되잖아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하고 많이 비교해요. 라팔 전투기는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라팔이 어떻게 이 수출 전선을 구성했느냐 이런 걸 잘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FA-50 공격기를 팔은 그 나라에는 후속으로 KF-21을 팔을 수 있는 이런 수출 활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런 것만 잘 되면은 자주국방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박수 칠 수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전투기 생산도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 생산하면 미국이 1위,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정도 순서인데 특히 엔진, 비행기 엔진 만드는 데는 미국이 탑이 완탑. 우리도 사실 미국의 엔진을 갖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어떠한 부속을 가지고 꾸준하게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떠한 성능의 엔진이 중요하단 말이죠, 항공기는. 그래서 엔진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 하는데, 터키나 우리나 공이 미국산 엔진을 갖다 써요. 그건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항전 기술이라든지 미사일하고 레이더하고 통합하는 능력,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획된 시험 비행을 반절 이상 마쳤는데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터키에서 개발한 칸 전투기는 뭐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나 지금 시제 비행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터키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고. 미국 무기도 쓰고 러시아 것도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특히 방공 시스템 S-400 이런 것들은 러시아 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안 입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날 너 엔진 안 팔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못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에서 미국과 관계도 좋고 서로 주고받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우리는 조선업을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표현. 그래 우리는 안정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터키 같은 경우는 공산권과 자유진영을 넘나들기 때문에 언제 또 그 부수품이 중단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칸은 꿈이고 그다음에 KF-21은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되고 있다. 계획대로. 그러나 칸은 사실상 긴가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UAE에서 그렇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UAE에서 또 공동 개발하자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UAE 같은 데도 사서 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제 KF-21을 팔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국방력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서로 인접구가 있으면 항상 으르렁거리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중국의 위협 때문에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방력을 굉장히 빨리 키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존 자원에 비해서 돈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함도 3척은 판매했고 3척을 추가로 판매를 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약 발효를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해요. 그런 상황이 이 국제 상거래에서 아주 무질서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항공기에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항공기에도 공동 개발하자고 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을 잘 안 주고 미적미적하고 결국에는 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약을 좀 디테일하게 했대요. 디테일하게. 분담금 안 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외교적으로 좀 불분명한 사이에 우리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일부 기술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어계통이라든지 무장 통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또
이거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완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국가적인 문제는 한 번에 이렇게 막 무자르듯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빨리 돈 내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달려고 이런 양면을 취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가 돈은 잘 못 내고 뭐 기술을 좀 훔친 것이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됐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잠수함도 그랬고 항공기도 그랬고 그런데 아무튼 잘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KF-21 블록 1에서는 협력하기로 했는데 블록 1까지는 충분히 협력하고 되는 데까지 그다음에 블록 2, 3에서는 또 다른 나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도 묘수를 개발해서 꾸준하게 가야 된다. 절대로 인도네시아의 마찰이 다른 데로 이제 번져버리면은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KF-21이 2035년 정도면 블록 3까지 개발이 끝나요. 그러면 KF-21은 아무튼 F-15K보다는 성능이 대등 또는 유사하고 F-35보다는 덜하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데 블록 3까지 끝나면은 이제 F-22를 개발하겠죠. 그럼 그거는 지향하는 바가 완전 스텔스화, 그러니까 F-35 성능 이상으로 뽑아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공식적으로 누구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가연 이런 데서는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뭐 5세대 완전한 F-22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 스텔스, F-35 뭐 이상 F-22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완전 스텔스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레이더 반사편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외부 무장창, 뭐 내부 무장창이 있는데 내부 무장창으로 집어넣고 외부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레이더에 안 잡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서를 융합,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전 패키지 이런 것들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라고 있어요. 데이터 링크. 이거는 F-35가 몇 대가 평양을 공격하러 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내심 이렇게 교신하는 것 다른데 안 들리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은밀 통신을 한다 하는데 이건 데이터 링크가 있어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기동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21을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 상대 수많은 항공기들하고 이 근접전에서도 막 갑자기 막 수직으로 꺾고 올라가고 고고학 비행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가다가 확 틀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적으로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공대공 근접전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개발한 Su-57, 그 다음에 미국의 F-21을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 임무 비행.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비행기는 무인 항공기, 무인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드론 수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항공 전자장비 국산화율을 90% 이상 하겠다. 레이더 전자장비 전자체계. 그 다음에 이제 GPS 제밍에 대응하는, 그 다음에 사이버전 능력에 대응하는 이런 것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도 마 2.0 이상, 그 다음에 항속거리도 3,000km 이상, 뭐 21이 2,900km니까, 그 다음에 스텔스는 F-35A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무장은 7톤 이상, 그 다음에 주요 무장은 스텔스 대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스테노프 무장, 그 다음에 스텔스 대함 대지 미사일. 그래서 완전히 공중에서 우세를 하면서 지상도 정밀 타격하고 나아가서 공대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F-22는 그야말로 5세대 전투기, 그야말로 이 F-35를 능가하고 거의 F-22에 도달하는 이런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22의 목표인 것 같아요. 한국 방사는 지금 2027년까지 세계 5위로 올라가겠다. 수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만 잘하면 견제가 들어와요. 어느새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시장을 막 섞어놓고 있으니까 EU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도 EU 무기 자금률을 60%니까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별화, 한국만의 특화 전략을 가져야 돼. 한국만의 특성, 차별화. 그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돼. 독자 기술.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가져오잖아요. 엔진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도 베이스먼트는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돼. 우리가 만들면 뭐예요? 우리가 더 그거를 뭐 지금 KF-21 120대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이상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기술, IT 기술을 첨단 기술을 다 활용하고 거기 특히 이제 무인기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는 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팔다 보면 기술 이전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특히 나토 같은 데서 지금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금률 높이겠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토 국가 중에 폴란드나 뭐 이런 국가는 우리가 협력하기 쉽거든.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무기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고가의 무기를 이렇게 고급진 무기를 팔 수 있던 거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해왔어요. 성능 개량. 그 성능 개량 그걸 이제 진화시킨다고 하는데 성능을 진화시킨다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정부에서 R&D비를 많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그거를 또 팔아서 다시 국민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독자 기술을 안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 무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생산을 체제 그다음에 방위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R&D 이런 걸 충분히 투자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없으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7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된 건 사실이에요. 미군이 그렇게 하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이제 경제 발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했고 북한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현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급속하게 남한하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핵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핵무장한 거고 우리는 미군이 일단 우리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제 발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군이 없어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육해 공군 공이. 그러나 북한이 그런 걸 대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쓰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북한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세의 지원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데 미군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미군이 나가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그러나 핵무기라는 건 유사일에 딱 한 번만 사용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외에는 핵무기를 쓰면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특히 전쟁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고 다 외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GDP 1년 근데 총 생산이 GDP가 우리보다 45배가 우리가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국방비도 우리가 한 20배 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핵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층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각국에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딱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한 60여 개 요소를 대입해 가지고 이제 지수를 내는데 거기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5위, 세계 5위고 일본이 8위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 구조에 자기들은 군대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국방력 건설을 좀 더디 해왔어요. 그리고 미군이라는 거대한 그 칠함대 기함도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국방비에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우리는 GDP의 한 2.8% 정도 매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본은 GDP의 1% 투자를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GDP 1%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미군이 없이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자기 군사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은 총 동원령만 내리면 급속하게 군사를 키울 수 있는 나라인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국방력은 좀 처진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도해요. 병력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총 병력이 우리 한 50만 되는데 일본 한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다음에 육군은 우리 병력 많고 탱크 수, 자주포수, 뭐 미사일 이런 거 훨씬 많단 말이죠. 육군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공군은 일본하고 비슷해요. 공군은 특히 이제 가장 앞서가는 전투기 F-35 같은 경우 일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태수도 비슷하고. 근데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력은 우리가 항상 처져요. 해군력을 비교할 때는 총 함정 척수 그다음에 다 척수로 보태서 톤수 그걸로 이제 이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일본은 대형 함정이 많아요. 구축함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고 그래서 해군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한은 우리한테 핵무기로 위협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쓰기 어려운 무기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가지고 통상 비교를 하는데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전력이라고. 미사일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 다음에 탱크수, 자주포수,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우리보다 압도한다. 특히 병력도 북한은 110만 명이고 우리는 50만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월등한데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항상 초전에는 막 방사포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어서 미사일 전력. 근데 2021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잠재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사일 지침 해제하고 나서는 우리도 급속하게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현무5 같은 미사일.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무기거든. 이거는 핵탄두 많이 실었지 재래식 탄두 중에서는 가장 위력이 세다. 탄두 중량이 뭐 9톤, 8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파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우리가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이제 현무5 같은 거는 뚫고 들어가서 벙커버스트라고 하죠. 이런 거 해가지고 지하 100m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뭐 어쩔 북한은 인류에서 북한이 제일 땅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굴하고 지하시설을. 그걸 자랑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니까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F-35 같은 경우는 F-22와 더불어 세계 최강 전투기이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북한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공 방어 능력이거든. 그거는 첨단 기술이 갖춰야 되는데 사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없어요. 인프라가 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일 잘 나가는 항공기가 미그 29인데 이거는 뭐 지금 4, 50년 됐다고 생산된 지 가져온 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안 걸리고 휘저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잖아요. 뭐 한 번에 뭐 1000개의 표적을 잡아내고 1000km까지 잡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배는 세계 많지 않아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함정. 그 다음에 북한이 잠수함 전력도 우리보다 많단 말이죠. 그러나 성능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고.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주력 잠수함인데 이거는 뭐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 기술로 베이스가 러시아에서 만든 거 로미오급 위스키급을 가져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우리보다 성능이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삼천특 이런 것들은 뭐 3주 이상 안 들키고 가서 다 적진에 봉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찰위성도 4개를 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정찰위성의 화상도가 엄청나게 우수해요, 우리가. 특히 싸위성 이런 것들은 전천후 다 탐지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정찰 자산에서 자기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능력 면에서는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겠나.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들이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이 훌륭한 장치인데 그런 통제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이 군사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첨단 무기를 할 수 있고, 첨단 무기라 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건 첨단 무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북한은 뭐 R&D 기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진짜 7, 80년대 기술인데 우리는 앞서가잖아요. 세계 최첨단. 우리는 IT 기술이 세계 1, 2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제력이 또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특히 이제 지휘 통제 능력, 뭐 감시 정찰이든지 그다음에 방어 능력, 특히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방어 능력이 또 우수하잖아요. 북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 기술력, 그다음에 우리 국민 인구 수도 많잖아요. 우리가 훨씬 병력 수도. 전체 병력은 북한이 많지만은 우리 인구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라든가 한미 동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핵 실험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기들이 존재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한테 도저히 넘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해도 돈이 없고 첨단 과학기술이 없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싸움이 붙으면은 가진 사람이 훨씬 손해죠. 없으면 나는 뭐 믿져야 본전이고 나는 뭐 내 재산 손해날 것도 없어. 그럼 막갑하죠, 막갑하. 그래서 북한은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붙으면은 손해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뭐 산업시설, 경제 발전, 뭐 기업이라든지 산업 인프라가 엄청나게 월등하죠. 사실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북한은 밤에 시커머잖아요. 우리는 밝고. 그런 같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훨씬 많이 나죠. 그리고 북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장사정포.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초전 기습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서두권일 때 주요 시설에 다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고. 북한은 뚜렷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지하화돼 있고. 우리가 훨씬 손해다. 그래서 가진 자가 안 가진 자가 훨씬 손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뭐 어려운 환경에서 전후 복구하고 지금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 정도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는 없죠.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신 시설이 별로 없고 지하화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덜 손해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 대전까지는 해양에서의 전투는 주로 수면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함포로 쏘고 또 비행선을 달려서 멀리 있는 표적을 보고 알려주고 거기다 긴 함포로 공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보트를 만들어 물속에서 수상함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공중, 수면 위, 그다음에 물 밑, 이런 입체 작전이 시작된 게 1차 대전이에요. 그때까지는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전을 하면서 이 독일의 유보트가 갑자기 밑에서 어리로 영국의 순양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어디서 나를 공격한지도 모르고 영국의 순양함이 깔아앉았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유보트예요. 그때부터 이건 뭐 물밑에서 공격하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비열하게 물밑에서 공격하느냐 해가지고 대항을 잘 안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물속에서 공격한 잠수함이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그게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그래서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바꾼 무기다.
그리고 잠수함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다. 이게 입증이 됐어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군력은 8대2 정도 했는데 영국을 거의 항복 직전으로 몰고 왔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는 모든 전쟁 불도량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막았잖아요. 유보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보트 잠수함은 함부로 대항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수함은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이 필적을 쓴 무기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의 초기 잠수함은 독일에서 사왔어요. 유보트의 강국 독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해군에서는 우리도 수상함은 지금 어느 정도 크고 있는데 잠수함이 없어. 잠수함이 없으면 입체해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잠수함은 꿈의 무기체계다. 해군이 갖고자 하는 꿈의 무기체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너희들 우리가 지켜줄 테니 뭐 자꾸 잠수함 가져가. 이거 공격 무기가 우리가 해줄게.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에서도 디젤 잠수함을 팔려고 했어요. 이제 다 폐기 처분하고 미국은 핵 잠수함만 가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디젤 잠수함 미국에 사오려다 보니까는 뭐 군수 지원 라인 다 끊기잖아요. 단종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독일 이렇게 세 나라에서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209 타입 1200이라는 이 배를 사왔어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1993년도에 맨 첫 배는 독일에서 건조해가지고 그거를 건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배웠어요. OJT 언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들이 가서 어떻게 건조를 다 현장을 보고 배웠고 우리 해군은 가서 독일 해군하고 다 협력해서 그 전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첫 번째 배는 사왔고 두 번째부터 1200톤짜리 9척을 우리가 결국엔 독일에서 샀는데 두 번째부터는 원자재를 독일에서 사다가 우리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9척을 구입한 후에는 또 다른 모델 타입 214라는 거 214형 1800톤짜리 요거를 9척을 이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또 조립 생산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나누어서 교호로 이제 건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가 이제 수리도 하고 뭐 조립 생산도 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3000톤급 도산한창함에 지금 세 척은 나와서 작전하고 있고 4, 5, 6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독일에서 사온 1200톤짜리 9척 그다음에 1800톤짜리 9척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봐. 해상에 나가서 훈련하면은 성능이 비교되잖아요. 그 성능에서 우리가 잠수함은 일단 조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잡혀야 되니까. 물속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작전 수심을 들어가서 회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리나 그 다음에 기뢰나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를 완벽하게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독일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우리가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1200톤짜리 잠수함 몰고 림팩 훈련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제 후배들은 1800톤짜리도 가서 몰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00톤급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미군 잠수함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면서 성능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독일의 수준을 능가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가 2012년에는 독일 잠수함 회사하고 우리 대우조선해양하고 인도네시아 세 척 팔 때 우리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팔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 캐나다나 폴란드나 사우디나 필리핀 이런 데서 살려고 해요. 최근에는 뭐 남미 페루에서 살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수함 건조 기술 수준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원래 조선 1등이잖아요, 조선 1등.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분야는 좀 더디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한 30년 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 성능을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 태평양 전쟁을 총지휘했던 분이 있어요. 니미츠 제독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이제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했고 막 전함이라는 건 막 몸뚱아리 많은 그 포탄을 쏠 수 있는 거포주의라고. 그 전함이 했고 오늘날에는 항공모함이 이 해전을 지휘하지만 미래는 잠수함이 해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과거의 해전을 지배했던 건 거함 거푸주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해전은 한국맘이 하지만 미래는 잠수함이 한다. 그중에서 잠수함이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항공모함은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80년 지나도 항공모함이 1등하고 있어요.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잠수함이 높이 평가됐어요. 해전의 양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나 잠수함 발전 기술보다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더 빨리 발달했어요. 그래서 항공기거든.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하니까 잠수함은 그 당시에 2차 대전까지는 물속에서는 한 2시간밖에 못 견뎠어요. 왜냐면은 물 위에서는 공기가 있으니까 엔진을 돌려가지고 축전기를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충전을 못 해요. 그래서 물 위에서 충전한 걸 가지고 쓴다고, 물 밑에서는. 그래서 막 기동하다 보면 축전이 방정되면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말경에는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 의해서 그 잠수함이 격침된 게 56%나 됐어요. 야,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전사한 태평양 해전, 그 다음에 대서양 해전에서 전사한 잠수함 승조원이 한 5만 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야,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달라. 올라가면 죽더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수중에서 고속으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잠수함 만들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실용화도 못하고. 그런데 1954년 전쟁이 끝나고 한 9년 지난 이때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만들었어요.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이제 이 추진력을 내기 때문에 배에 원자로를 실으면 원자로는 우라늄을 핵분열시키잖아요. 핵분열시키면 엄청난 열이 난다고. 그 고열로 증기를 만들어요. 증기.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려가 전기를 생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안 올라와도 돼요. 물 위에. 자기 필요할 때만 올라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하러 올라와야 되니까 이때 걸린단 말이죠. 뭐 레이더, 저게 레이더에 걸리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두세 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북극도 못 가요. 북극해도. 북극은 빙하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핵잠수함은 가요. 북극에 디젤 잠수함 못 가잖아요.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핵잠수함은 간다고. 그만큼 핵잠수함의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로 쓰면은 물 밑에 잠기는 배예요. 그래서 물속에 오래 있는 잠수함. 그래, 은밀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핵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말인데, 이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이구나.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와서 어떤 때는 수상항해 하면서 충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냉전 시기, 근데 냉전이 끝나면서 1990년대부터는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어요. 디젤 잠수함이 그렇게 2차 대전과 싸움을 잘했는데, 전투를 잘했는데 왜 없앴겠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월등하니까 그렇겠지. 물론 핵추진 잠수함은 좀 비싸고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요. 원자력 방사능 차폐 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사고 이런 거 방지하려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나 허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능력이 출중하다. 돈도 좀 물론 비싸겠지. 그러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선택했는데 지금 핵잠수함은 미국이 완탑에 완탑. 이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핵잠수함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여기도 핵잠수함만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 같이 가지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는 팔으려고 했어요. 국제적으로. 추출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연안 방어를 용으로 중국 같은 데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핵잠수함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초급 기술이고 최근에 가장 늦게 개발한 데고 그래서 핵잠수함은 미국이 완탑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데가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중국, 인도 순이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을 이 좋은 잠수함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우라늄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함부로 갖지 못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 못 가지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북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러시아 기술 협력해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SLB를 만들어서 빨리 집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우리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는 자기 기술이 안 되니까 오커스라는 동맹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게 도움을 받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멀리에는 브라질이 지금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늘어난 추세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비싸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갖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출중한 능력 때문에 많은 나라가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은 이제 북한이 2016년도 8월 24일 SLBM을 발사해서 성공했어요. 500km 날리는 성공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속내를 드러냈죠. 우리는 원래 SLBM은 핵탄두를 실겠다는 게 그 북한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막 국제 제재 걸리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막혀 있어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도축을 다 사올 수는 없잖아요. 다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와야 되는데 다 막혀 있으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면서 SLBM을 만들으니까 우리도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는 추적전을 해요. 왜냐? 거기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못 쏘게. 그렇잖아요. 훈련할 때도 다 알려줘야 돼요. 핵무기는. 5인 공격할까 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속에 SLBM을 집어넣으면 그 핵무기 물속에 숨기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물속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감시 추적하는 것이 유일한 전술이에요. 출항할 때부터. 근데 그걸 100% 잡아내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골키퍼 있는 거고 없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못 잡아도 따라다닌다는 걸 항상 느끼고. 그래서 잠수함은 몇 시간, 한 2시간 가다가 뒤로 한번 다 돌아봐요. 이렇게 기동하고. 누가 다 추적하는지. 왜냐면은 한미 쪽에는 음파가 잡을 수가 없어요. 스크류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실어 집어넣으면은 그건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거는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막 충전하고 하면 시끄럽잖아. 시끄럽고 잡혀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은밀하게 추적하다가 또 속력이 많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잡히면 도망가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고속을 내야 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고속을 내면 빨리 충전해야 되잖아. 또 올라가야 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로지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그런 전술이 미국이 냉전 끝나고 나서 더 브라이언드 맨스 브라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뉴욕타임즈에 계속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수중에서 추적전 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실화로 기록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수중에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디젤 잠수함 할 수 없다. 왜냐 속력이 느리고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스노커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들끓었어요. 2016년 이후로. 그때까지는 미국에서도 뭐 너네는 우리가 할 텐데 해주니까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북한이 워낙 SLBM도 많이 만들고 시험 발사도 하고 ICBM까지 하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뭐 우리가 다 멀리 떨어져서 커버할 수 없겠네. 북한이 핵 잠수함에다 핵무기 실으면은 미국의 본토가 위협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먼저 맨 외곽에서 막아라. 이런 뭐 논리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래서 뭐 너네 만들어라. 우리는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 어디선가 진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해!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도 20배 이상 내는데, 20배 이상 드는데 왜 북한은 질질 끌려다녀? 왜 핵무기도 우리 질질 끌려다니고 핵잠수함도 우리가 잠수함도 30년 늦게 우리가 가졌는데 왜 핵잠수함도 30년 늦게 가졌단 말이야?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면 이제 빨리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이 TV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만들어라. 북한이 뭐 거지 같은 나라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막아라.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을 한국에서 못 나오게 봉쇄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나와서도 핵무기를 못 쓰게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뭐 어떤 게 필요하냐? 핵잠수함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여론이 막 비등하면 우리도 빨리 만들겠죠. 북한은 이제 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해 집어내려는 게 기본 목표였는데 그게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국제 제재 이런 거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김정은이가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언했어요. 빨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라.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도 설계 검토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해 10월 달쯤 해가지고는 그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 매겼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 24년 또 이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언가 모종의 딜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그다음에 핵잠수함 기술, 그다음에 뭐 ICBM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김정은이가 계속 순찰하는 데가 이제 잠수함 공장인데 잠수함 공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빨리 만들어라 지금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겠죠. 그동안 이제 북한이 부족했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원자로 이제 제작 기술 이런 게 좀 부족했을 거예요. 원자로를 소형화해가지고 컴팩트에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30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자로 기술이 좀 부족했을 것인데 그 분야를 지금 최종적으로 독려해서 지금 거의 진수 직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거 진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핵 추진 잠수함의 진도가 늦으니까 2013년 9월 6일 날은 디젤 잠수함 김군옥함을 개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1800톤짜리를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SLBM을 10발을 실는 걸로 이렇게 이 진술을 해서 선전을 했다고. 왜냐? 야, SLBM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까지 했는데 잠수함 실을 잠수함이 없단 말이야. 빨리 서둘러. 막 족치니까 그러면 일단 디젤 잠수함이라도 실겠습니다. 해가지고 김군옥한 진술을 했어요. 근데 원래 배를 만들어 최초에 물에 띄우면은 한 1년 정도면은 시운전이 다 끝나요. 끝나고 이제 전력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2023년 9월 6일이니까 지금 1년 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TV조선 이런 데서 북한 김군옥함 잠수함이 시운전하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뭐 넘어질 뻔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잠수함이라는 건 길이와 폭이 한 9대1 정도가 돼야 현대 잠수함은 완전히 물속에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데 그냥 저 폭은 놔두고 길이만 늘린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SLBM 실으니까 이 잠수함이 뭔가 언밸런싱이 드는 거죠. 물속에서도 균형 못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SLBM에 탑재해서 그거를 잠수함에 실는데 핵 추진 잠수함에 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것이 더디 가니 하루빨리 그 중간으로서 디젤 잠수함 김군옥함에 일단 10발을 실어라. 이렇게 아주 시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게 핵무기니까. 그래가지고 ICBM까지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죠. 핵무기 시설은, 핵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하루빨리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탐지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다 전략이 그런 거거든. 물속에 집어넣어. 이 현대전에서는 핵전쟁을 가장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 SLBM을 실은 잠수함이에요. 왜냐? 지상을 먼저 ICBM을 공격하면은 물속에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공격했다고 뭐 워싱턴 공격했다고 만세 부를 수 없잖아. 어디에선가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정, 엊그저께 이제 진수한 그 5,000톤급 뭐 북한판 이지스함이라는 거기에도 이제 종국에는 SLBM은 아니지만은 거기다 수직발사관을 실어가지고 거기다 핵탄두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쏠 수 있겠다. 있다. 이런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비대칭 전략. 이거는 약소국이 강대국이 필적할 수 있는 그걸 비대칭 전략이라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엄청난 거인인데 골리앗은 다윗은 조그마한데 다윗이 돌로 이 머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거꾸로 틀었는데 이게 이제 비대칭 전의 시조.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경제력으로 안 되고 방위력도 안 되고 한미 동맹에 막강한 한미 동맹이 있으니 안 되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거거든. 그죠? 핵무기를 개발한 것 같이 우리도 사실 북한은 이제 압도해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일본하고 중국이란 거대의 국가가 지금 양쪽에 있어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우리한테는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한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시도 때도 우리를 병자호란 정묘호란 해가지고 짓밟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들을 끌어가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간단하게 36년을 우리 짓밟았잖아. 노예로 여겼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건들죠. 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우리를 또 시비 걸 것이고 지금 서해도 막
구점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자기 임의대로. 공동수역인데. 그 다음에 뭐, 독도나 이어도 이런 데는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일본도 3위, 2, 3위란 말이에요. 그 강대국들을 어떻게 대응하나. 똑같이 우리 군사를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 핵무기를 우리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강대국에 대항해서는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된다. 거기에 제일 1번으로 할 수 있는 게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핵추인 잠수함 같은 건 물속에서 미사일로 장착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상하이를 동경을 때릴 수 있는, 보이지 않게 때릴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이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을 기지를 해변에 설치해가지고 지하화하고, 그래서 우리를 건들면 바로 미사일을 공격한다, 이런 걸 상대에 심어줘야 돼요. 일본이나 중국한테. 그런 것들이 고슴도치 전략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 내가 함부로 내가 중국이 항공모함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큰소리 빵빵 치고 일본도 항공모함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공모함 만들려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구정비도 많이 들어, 건조비도 많이 들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이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핵추인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어서 숨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안이라는 데 기하교화해가지고 미사일로 무장해서 우리 건드리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그냥 미사일 구름이 날아온다. 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고슴도치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강대국 필적할 수 있는 거. 미군은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미군의 이익에 부합돼야 돼요. 일단 핵무기는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지만은 핵추인 잠수함은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핵추인 잠수함은 오로지 군함의 추인체로만 사용하겠다. 핵무기는 아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추인체만 활용하겠다. 이게 우리의 계획인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럴 때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축 시설도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다 사와야 되는데 IAEA에서 다 감시를 해요. 사올 수도 없고, 고농축은 사올 수 없고, 오로지 20% 미만은 국제시장에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다 할 때, 미국이 과거 같으면 우리가 해줄게 했는데, 요즘은 북한이 워낙 ICBM 만들고 SLBM 만들어서 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 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한테도 좋죠. 그때 미국이 요즘에는 굳이 반대를 안 한다. 그리고 한국은 2018, 19, 20년 기간 동안에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우리가 주도적으로 견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핵무기도 아닌데 군함의 추인체만 사용하는 것들은 굳이 반대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을 군함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라늄 안 사오고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데 사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기분 나쁘면은, 야, 한국 너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프랑스, 러시아, 너네 한국에 팔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잠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되는데, 북한이 계속 핵추인 잠수함 만들겠다 의도를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군생활 30년 이상을 했는데 주로 미군에 우리가 의존적이었어요. 훈련할 때도 우리가 전술도 배우고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를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군이 우리한테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하는 걸 처음이에요. 작년 2월 달에는 미 해군성 장관이 와서 현대 조선소와 하나오션 조선소를 다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한국의 조선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한국하고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SOS를 쳤어요. 이번에 이제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아들이 여기 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능력을 점검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미국이 절실하게 한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내에 건조하는 선박만 미국 연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리도 마찬가지. 자국 내에서 해라. 뭐 이런 존스법하고 그 다음에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 강력하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클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서만 했고 외국하고 이제 경쟁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혁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레이건 정부부터는 그 조선업에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금
지금도 다 잘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쇠퇴의 길로 갔는데, 특히 러시아하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선박을 많이 만들어 선박 줄여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 군함 조선소마저 군함 조선소가 요즘 대여섯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함 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수리를 맡겨도 40%만 제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신조 함정도 1년에 한 막 10척 이상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두세 척, 많이 만들면 두세 척이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조선업을 엄청나게 부황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건비도 싸고,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기술력도 떨어지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2020년경부터는 이미 중국이 군함수에서 앞질러 버렸어요, 미국을. 그다음에 상선도 미국 국적으로 상선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민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래다가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겠네, 그래가지고 뭐 전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빨리 이 해결책을 찾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오고 올해도 이제 해군성 장관하고 온 이유는, 작년에 와서 쭉 서치해보고 내린 판단은 MR로 유지보수 정비는 함정 군함 유지보수 정비를 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두 척, 미국의 군수전함 두 척을 지금 정기 수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미국에 하나 인도했고, 한 척은 4만 톤짜리 인도했고, 3만 톤짜리는 지금 하나오션에서 정비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기하는데, 배를 넘길 때 엄청나게 3배로 만들어준 거예요. 3배로. 우리의 기술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 좀 수리해달라 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는 너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은 너네 배 오래 못 써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추가로 기존 계약의 2배를 계약해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수리해서 3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감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 능력도 충분하고 시간도 제때 잘 지켜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거 뭐 한국하고 새 배도 만들어도 되겠네, 수리만 하는 게 아니고 MR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지금 싹 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존스법하고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 때문에 그걸 외국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국내로 가져와야 돼. 그걸 지금 뭐 고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고 막 상하원 다 동의받고 지역 주민 동의받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장관하고 그 트럼프 아들까지 와서 지금 일단 선조치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투함, 이지스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나 뭐 핵잠수함 이런 거는 빼고, 그런 거는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니까 고보안성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원함, 군수지원함, 뭐 유류 싣고 다니는, 보급품 싣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뭐 전략 수송선, 전쟁 일어나면 병력이나 장비를 실어날 수 있는 배, 그 다음에 해상 기지 같은 배가 있어요. 배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드론도 띄우고 막 그 헬기도 띄우고 이런, 왜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병력 실어나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륙군 실어나 이런 배들은 외국에 맡겨도 되는 거 아니냐? 건조하라고? 그럼 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법 고치려면 오래 걸리니 그런 건 선 조치하자, 이런 뭐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하러 오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보고. 그래서 아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 방향, 제가 어떤 신문에도 기고했는데, 이제 한미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되는 것처럼 공이 호혜적으로 가야 된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지원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도 협력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한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역들이 이제 미 해군선 장관하고 트럼프 아들 실세가 온다는 거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천주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산 천주국. 그래서 엄청난 함정도 항공기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미국에 이제 1년간 그 신조 함정 새로 만드는 배가 약 43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리 MR로죠. MR로가 한 11조 원. 그러니까 토탈 한 54조 원 정도의 해군 군함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만이라도 하자. 5에서 10%는 하자. 신조 함정은 한 10%, 그 다음에 MR로는 5에서 10%까지 하자. 이게 우리가 확대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MR로는 잘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역들이 오는 거예요, 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메말로를 깔끔하게 해주고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새 배도 만들 수 있어. 공동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확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합작 조선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조인트 벤처죠. 조인트 벤처 우리하고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어떤 조선소를 만드는 말이야. 하나오션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 분함을 수주해 가지고 조달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돈으로 완전히 투자해 가지고 미국의 조선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조선소에서 선체는 만드는 거, 선체는 다 만들고, 기본 장비는 설치하고, 주요 장비는 미국 가서 이제 설치하는 거. 그러면은, 그, 아메리칸 액트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는 70%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미국 부품으로. 그런 아주 독한 법이 있어. 자국 보호주의지. 그런 걸 타파하려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미국의 신조 함정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한미 조선 동맹이 결성되는 것이고 설계도와 그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배들을 미국하고 협력해서 팔을 수가 있죠. 이제 중동이나 뭐 다른 남미나 이런 데 팔 수 있으면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러시아도 뭐 가스가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LNG는 그동안에 카타르가 제일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차고 올라와서 미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LNG 수송선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미국은 LNG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NG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LNG는 우리가 1등이거든. 그건 뭐 현대, 하나오션, 삼성. LNG는 우리가 그 LNG 선박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비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극해를 개발하면서 쉐빙 LNG선이 필요해요. 쉐빙 LNG. 얼음 뚫고 갈 수 있는 LNG 선박. 이런 것도 이제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LNG 선박이 뭐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세계 1위의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아떨어요. 상호의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군함을 건조하면서 군함은 사실 LNG 선박보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LNG 선박까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다. 같이 건조한다. 이러면 뭐 엄청난 이제 이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니즈도 충족하고 우리는 또 건조해서 팔아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서 이 분야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유사 이래로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 중에서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게 강력하게 SOS를 요청하는 최초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잘해요.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그냥 넘쳐나는 에너지로 그런 걸 잘 이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부가 꾸준하게 물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받으러 같이 오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을 만한 정부의 관료들이 미국하고 협력을 이루어내서 꾸준하게 우리 기업들이 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기업이 잘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시아의 안정에도 중요하고 미국의 그 정책에도 절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우리도 이제 이 선박 건조 동맹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기술의 자립이거든. 특히 이제 우라늄 농축 기술, 그다음 재처리 기술 이런 것들은 일본 수준 정도는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우리 일본 수준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은 협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절실하게 우리에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그런 협력도 얻어내고 특히 이제 또 핵추인 잠수함은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왜 동맹이라고 오커스 결성해가지고 호주는 해주는데 최전방, 북중러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한테는 그런 걸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걸 전달해야 돼, 미국에. 그래서 정말 성우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이 선박 건조 협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민간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미국도 지원해주고 우리 국익도 챙기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했는데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데, 요즘에 방사는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방산 중에서도 그동안은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선박 건조 동맹으로, 이제 한미 선박 건조 동맹으로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선박 건조 분야, 특히 군함 건조,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져서 LNG 선박이나 쇄빙선 이런 것들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선박이 남미까지, 뭐 중동 남미까지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댓글도 많이 달고, 그다음에 선박 기업이 잘 돼야 또 투자도 하잖아요. 주식도 사고. 그러면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응원하는 거거든. 기업을 키우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익에 이제 도움이 돼서 방산을 통해서 자주국방도 하고 또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